역시 제껴의 본인이 당하는 법입니다. 윤석열이 끝까지 거짓말하고 발뺌한 덕분에 내란 공범들까지 한 번에 끌어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국민들의 삶이 한순간도 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이름만 나오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맥을 못 추리고 사적으로 유용됐습니다. 그런 만행을 저지른 죗값을 받을 순간이 결국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탄핵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그리고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여론은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선 이러한 민심이 더욱 뚜렷하게 감지되는데요. 여야를 불문하고 조기 대선에 대비하는 정치권의 중도층 공략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이 다시 60%를 돌파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탄핵 찬성 여론은 60%를 기록해 지난 1월 2주차 조사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60%대로 올라섰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도 1월 3주차 첫 조사 때 48%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중도층의 여론은 더 뚜렷했습니다. 자신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 중 탄핵 찬성 여론은 69%를 기록했습니다. 중도층 10명 중 7명이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양상이 견고하게 유지된 겁니다. 정권 교체 응답도 중도층에서 62%로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를 묻기 시작한 뒤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나서 거듭 중도층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 대표는 진보와 보수 중 왜 하나만 선택해야 하느냐며 안보와 경제는 보수 정책을, 사회와 문화는 진보적 정책을 쓰면 된다고 이른바 실용주의를 거듭 고수했습니다. 세상이란 흑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지갯빛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흑백으로만 봐요? 보수 아니면 진보입니까? 중도도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물불 안 가리는 얄팍한 대권 전략이라며 여전히 불편한 기색입니다. 동시에 당내 전략기획 특위를 중심으로 2030 청년층과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전략을 검토하며 방어에도 나섰습니다. 정책적인 측면 또 비전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중도층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민주당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또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정책 방향을 잡고 탄핵 국면으로 수세에 몰렸다 한숨을 돌린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중도보수 기습에 허를 찔린 모양새입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0.7%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린 지난 대선 못지않게 극심한 진영 대결이 불가피한 만큼 중도층 공략이 여야 모두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말씀하실 때 비상계엄 이후에 단장 협력단실을 갔는데 뭐 머리빗이나 이런 거 간단한 것만 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수방사령관이 단장님께 8번 정도 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는 한 대만 쓰고 있었다. 개인 전화기 한 대만 썼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여기 보직 이후로는 한 대만 썼습니다. 그전에는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현재 국회에 국방부 안보폰이 2대 지급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 협력단장 직위목으로 2021년 12월 1일에 불출돼서 현재까지 반납되지 않았다는 게 국군주의통신부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건 뭔가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네.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전화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예. 그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단장목 안보폰을 누가 가지고 있죠? 저는 과거에도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단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단장님 몫에 안보폰을 누가 가지고 있냐고요. 저 비아폰이 고장이 났었고 예. 이 고장이 수리됐다라는 거를 제가 아마 11월 29일쯤에 들은 것 같습니다. 단장님 그런 거짓말을 누가 믿습니까? 아까 제가 분명히 물었죠. 네, 전화기가 몇 대냐고 했을 때 전화기 한 대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근데 국방부에서 준 안보폰이 분명히 있는데 왜 한 대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의원님, 저는 예? 거짓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속기록 다시 확인할까요? 아까 전화기 한 대라고 했는데 지금 단장님 몫으로 불출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반납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저걸 들어가세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 비아폰을. 자, 그럼 이 전화기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현재는 국방부
기조실에 국방부에서 지휘통신부에 확인한 겁니다. 아직까지 반납되지 않았다고. 들어가시고 차관님 확인해 보세요. 예, 국방부에서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겁니다. 지휘통신부에서는 안보폰을 줬다는 거고 아직 반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장은 국방부로 줬다는 거고.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제가 저 사실관계 확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갖고 있다면서 왜 고장난 걸 어떻게 합니까? 진짜? 앉으세요. 다시 또 질의할 겁니다. 시간 멈춰주시고. 정성호 1차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예, 전 1차장입니다. 예, 언론 보도에 보면 비상계엄 선포 1시간 전에 여인영 사령관과 그리고 이경민 참모장 그리고 1처장께서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앞서 이경민 참모장은 부인했습니다. 선배가 후배보다 낫네. 정성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르신들이 반대하겠지 여인영 사령관의 말이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잘 타이를 겁니다. 이경민 참모장의 발언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타이른다는 말보다는 반대라는 저는 그렇게 예, 기억하고 좋습니다. 시간 멈춰 주시고요. 이경민 참모장 나와 주십시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참모장님, 예,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예, 바로 참모장의 부하인 예, 정성호 1차장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 자리에 있었죠. 예. 같이 있었죠. 예, 자, 같은 자리에서 예, 부하가 진술하고 있어요. 증인으로 나와서 참모장이 했던 말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반대하겠지. 뭘 반대합니까? 비상계엄 1시간 앞에. 한덕수 총리가 잘 타이를 겁니다. 뭘 타이르겠습니까? 그게 바로 비상계엄이에요. 저는 한덕수 아니, 총리가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참모장님. 예, 제가 지난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죠. 방첩사에서 꽤 오랜 시간을 방첩 업무를 맡았다고 하셨어요. 그럼 방첩사 간부답게 답변하십시오. 방첩사 간부라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방첩사의 명예를 그렇게 막 먹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하 직원과 상관이 상반된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의원님 지금 방금 1처장도 반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 제가 국무위원을 타일 것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알장난하지 마시고요. 비상계엄 1시간 전에 자, 선배가 후배보다 낫네. 정성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뭐 때문에 질렸습니까? 비상계엄 때문에 질렸죠. 저는 얼굴이 변하지 않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다양한 정치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정권 교체도 이뤄냈습니다. 정당들의 지지가 여당에서 야당으로, 다시 야당에서 여당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여당이 된 정당은 국정을 책임졌고 야당이 된 정당은 정부를 견제함으로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교체된 정권의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으므로 물리적 충돌과 극단적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화 이후 우리는 7명의 대통령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대통령도 있었지만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이도 있었고 사리사욕을 꾀한 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시대적인 상황도 다양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파탄 직전까지 가기도 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전쟁이 촉발될 수 있는 안보상 위태로운 상황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권력을 사용하는 순간 헌정체제는 중단되고 민주공화국은 붕괴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성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공하더라도 오히려 더 큰 문제, 즉 더 큰 권력의 탐욕으로 이어지고 역사적 죄악으로 끌려 들어가는
통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이 저지른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바로 그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에 대한 유일한 통제장치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침범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입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신임을 부여받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그렇게 그에게는 가장 위험한 권력인 군 통수권과 계엄 선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과업인 헌법 수호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헌법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에 사용한다면 헌정 질서는 크게 훼손되거나 파괴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치주의 원칙의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공동체 자체를 붕괴시키는 재앙이며 민주공화국에 대한 자해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의 헌법 위반 행위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헌정 파괴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반성과 느침이 없습니다. 거짓말과 헛소리, 궤변, 그리고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당한 영장 집행에 저항하였고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오히려 공권력에 대항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청구인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대다수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의식이 몸과 마음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유연적인 12.3 비상계엄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시민들의 이러한 살아있는 민주의식 덕분입니다. 우리들은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비상계엄을 무산시켜야 한다.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는 국회를 방어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한밤중에 뛰어나온 용감한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상관의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지휘관과 장병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우리들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우리와 가족들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는 무모하고 무도한 대통령 한 사람이 뒤집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자유와 기본권은 단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내면화한 가치이며 양심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피청구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파괴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파괴를 선동하는 세력들이 인터넷과 광장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굉음으로 공동체의 신뢰와 가치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입은 상처는 깊고 위중합니다. 공고화된 민주국가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추락한 경제는 정치적 불안에 위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정치적 양극화는 더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군 전체에 수치스러운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국민들은 그 상처의 치유를 원하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온전한 복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합의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한 걸음씩 해결해 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 사건 탄핵 심판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입니다.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무모한 헌정 파괴 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치주의의 준엄함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청구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